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매일 드시는 올리브유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를 드시고 계실 텐데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드시는 분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분은 모두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잘못된 올리브유 섭취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상당수가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속 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올리브유는 무조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말입니다. 아니면 비싼 올리브유일수록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런 잘못된 상식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겁니다. 올리브유에 대한 모든 편견과 잘못된 정보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한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정보는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올리브유를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시나요? 아니면 몸이 자꾸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학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 관련 문제는 단순히 배탈이나 소화불량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 드시면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올리브유를 부적절하게 섭취하는 분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전체의 78%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식용유를 사용하는 분들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5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올리브유를 잘못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한 어르신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2%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올리브유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가짜 올리브유 문제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올리브유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다른 기름과 섞인 혼합유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올리브유라는 이름만 달고 있을 뿐 실제로는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관과 사용법 문제입니다. 올리브유는 빛과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부엌 싱크대 위나 가스레인지 근처에 올리브유를 보관하시는데 이는 올리브유를 독성 물질로 변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과다 섭취 문제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서너 번씩 올리브유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도 결국은 기름입니다.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져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조리법 문제입니다. 올리브유를 고온에서 볶거나 튀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서 가열하면 유해한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런 화합물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세이신 박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매일 올리브유를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올리브유 한 스푼, 저녁 식사 후에도 올리브유 한 스푼을 그냥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올리브유가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좀 더 가벼워진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했고 식욕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래도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계속 드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더욱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체중이 계속 늘어났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정기건강검진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건강한 올리브유를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2년이 지나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급히 가보니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즉시 혈관 조영술을 시행했고 주요 혈관 두 곳이 심하게 좁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시술을 통해 혈관을 넓히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박 할아버지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심각한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드시던 올리브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영양사와 상담을 받은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드시던 올리브유는 시중에서 파는 저가 제품이었는데 실제로는 올리브유 함량이 30%도 안 되는 혼합유였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값싼 식물성 기름과 화학 첨가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박 할아버지는 이 올리브유를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발생하는 열과 습기 때문에 올리브유가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 2번씩 직접 드시면서 일일 권장 섭취량의 4배가 넘는 양을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올리브유 섭취를 중단하고 올바른 식단으로 바꾼 후 박 할아버지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1년 후에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올바른 방법으로 고품질 올리브유를 적정량만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박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작정 몸에 좋다는 것만 믿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정확한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박 할아버지처럼 운이 좋으신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더욱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던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세이신 김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외국에서 비싼 올리브유를 선물로 보내주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딸의 정성이 고마워서 매일같이 올리브유를 드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경우는 좀 더 복잡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인터넷에서 올리브유가 당뇨에 좋다는 정보를 보시고 더욱 열심히 드셨습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2스푼, 점심 식사 때 샐러드에 올리브유, 저녁에는 올리브유로 볶은 야채를 드셨습니다. 처음 2년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혈당 수치가 조금 안정되는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3년째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또한 체중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런 증상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셨지만 의사에게 올리브유 섭취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4년째 되던 해에 김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기 시작했고 혈압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지만 김 할머니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검사를 미루셨습니다. 5년째 되던 해봄, 김 할머니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김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자세한 검사를 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 할머니의 췌장과 간에 심각한 지방 축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해 내장 기관들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올리브유의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드신 올리브유를 분석해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에서 온 비싼 올리브유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실제로는 정체불명의 혼합유였던 것입니다. 올리브유라고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파뮤와 대두유가 주성분이었고 보존료와 인공향료가 대량으로 들어있었습니다. 더욱이 김 할머니는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올리브유를 5스푼 이상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는 일반인 기준으로도 과다한 양이었는데 당뇨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섭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김 할머니에게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김 할머니는 2달간의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서야 올리브유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올리브유가 오히려 김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김할머니의 딸은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만약 올바른 정보를 알고 계셨다면, 만약 의사와 제대로 상담을 했다면 어머니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올리브유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가짜 올리브유의 범람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올리브유 제품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중 판매 올리브유 제품의 43%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값싼 식물성 기름에 올리브 향료를 첨가해서 만든 가짜 올리브유입니다. 심지어는 올리브와 전혀 관계없는 기름을 올리브유라고 속여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짜 올리브유에는 트랜스 지방과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어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보관 방법입니다. 올리브유는 빛과 열, 공기에 매우 민감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비율은 전체의 17%에 불과했습니다. 올리브유를 햇빛이 드는 곳이나 가스레인지 근처에 보관하면 올리브유의 주요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어 세포를 손상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개봉한 올리브유를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계속 공기에 노출시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과다 섭취입니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올리브유 일일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2스푼, 즉 28g 정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드시고 계십니다. 과도한 올리브유 섭취는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에는 약 12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5스푼만 드셔도 600칼로리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는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입니다. 이런 과다 칼로리가 매일 축적되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잘못된 조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모든 요리에 맞는 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온 조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섭씨 160도에서 190도 정도입니다. 이 온도를 넘어서 가열하면 올리브유의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되고 유해한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특히 아크롤레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올리브유로 볶음이나 튀김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섭취입니다. 올리브유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담석증이나 담낭염 환자, 급성 췌장염 환자, 심한 소화불량 환자들은 올리브유 섭취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항근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약물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제대로 된 정보의 부족입니다. 시중에는 올리브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믿고 따라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리브유의 만병통치약식 홍보가 문제입니다. 올리브유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들이 어르신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때문에 의학적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로 인한 문제들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구독해 주세요. 첫 번째 해결책은 진짜 올리브유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올리브유라면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올리브유나 퓨어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다면 정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영양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라이트 올리브유는 칼로리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맛이 연하다는 뜻이니 착각하지 마세요. 원산지도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 지중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탈리아에서 포장했다고 해서 이탈리아산이 아닐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확한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확 날짜와 유통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수확 후 2년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수확한 해가 최근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유통기한이 너무 길게 설정된 제품은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기도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진짜 좋은 올리브유는 어두운 색의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과 공기에 노출되어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은 의심해 보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생산 과정이 까다롭고 원가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500ml 기준으로 10,000원 이하의 제품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짜 올리브유는 냉장고에 넣으면 약간 굳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전혀 변화가 없거나 완전히 굳어버린다면 다른 기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맛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약간의 쓴맛과 매운맛이 있습니다. 목구멍을 살짝 자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 순하거나 달콤한 맛이 난다면 가공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신선한 올리브유는 풀내음이나 과일 향이 납니다. 기름 냄새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산패되었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고 이상하다고 느끼면 섭취하지 마세요. 인증 마크도 확인해 보세요. 유럽연합의 PDO나 PGI 인증, 유기농 인증 등이 있는 제품이 더 신뢰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증도 위조될 수 있으니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보관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라도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부엌 선반 중에서도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을 선택하세요. 만약 투명한 용기에 들어있다면 어두운 상자나 천으로 감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섭씨 14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운 곳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근처나 전자레인지 위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열에 의해 올리브유가 빠르게 산패됩니다. 습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습한 곳에 보관하면 용기에 물기가 맺혀 올리브유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조한 곳에 보관하되 너무 건조해도 용기가 변형될 수 있으니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세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를 사용한 후에는 즉시 뚜껑을 꽉 닫아주세요.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산화가 빨라집니다. 큰 용기보다는 작은 용기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봉 후 사용 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개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를 옮겨 담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야 한다면 어두운 색의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화학 성분이 올리브유로 스며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적정량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올리브유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적당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에 2스푼, 즉 2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약 250칼로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활동량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 섭취량을 나누어 드세요. 아침에 1스푼, 저녁에 1스푼 이런 식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공복에 바로 드시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직접 드시기보다는 요리에 활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빵에 발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드실 때는 반드시 물과 함께 드시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 섭취량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올리브유를 드시는 날에는 다른 기름 사용을 줄이세요.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도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전체 지방 섭취량이 과도하면 올리브유의 좋은 효과도 상쇄됩니다. 체중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한 후 체중이 계속 늘어난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다른 칼로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가 올리브유 섭취보다 더 중요합니다. 개인의 소화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은 올리브유 섭취량을 더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올리브유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사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 마지막에 뿌려서 드시면 올리브유의 영양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열의 약함으로 가열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열 조리를 할 때는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중간 불 위에서만 사용하세요.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는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다른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올리브유로 가열 조리를 한다면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즉시 불을 줄이거나 끄세요. 요리별로 사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파스타 요리에는 면을 삶은 후 올리브유를 넣어 버무리세요. 야채 볶음에는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넣어 풍미를 더하세요. 구이 요리에는 요리가 끝난 후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세요. 올리브유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활용하세요. 토마토, 마늘, 바질, 레몬 등과 함께 사용하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4배나 높아집니다. 올리브유를 다른 재료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초나 레몬즙과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거나 허브와 함께 우려서 풍미 오일을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섞은 후에는 빨리 사용해야 하고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사용 도구도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를 계량할 때는 정확한 스푼을 사용하세요. 대충 부어서 사용하면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또한 올리브유 전용 용기를 따로 마련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섭취법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올리브유를 섭취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올리브유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칼로리가 높아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스푼 정도로 제한하고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에게 맞는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자체는 혈압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져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올리브유를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성기에는 지방 섭취 자체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담석증이나 담낭염 환자는 올리브유 섭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췌장염 환자도 지방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므로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올리브유를 드시지 마세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올리브나 관련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올리브유도 피해야 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피부 발진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임신부나 수유부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자체는 안전하지만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임신 중 급격한 체중 증가는 임신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세요.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또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하므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검증된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계절별, 질환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올리브유 섭취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평소보다 칼로리 소모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춘곤증으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때 올리브유를 과다 섭취하면 체중이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올리브유 섭취량을 평소보다 10% 정도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봄철에는 미세먼지가 많아 호흡기가 예민해집니다.
이때 산패된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염증 반응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올리브유의 신선도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개봉한 지 오래된 제품은 과감히 버리세요. 여름철에는 보관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올리브유가 빠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권합니다. 냉장 보관 시 올리브유가 약간 굳을 수 있지만 상온에서 조금 두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옵니다. 여름철에는 식욕이 떨어져 올리브유를 직접 드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 기름을 직접 드시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차가운 샐러드나 냉국에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에는 식욕이 증가하면서 올리브유 섭취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준비하며 체중이 증가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가을철에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올리브유의 보온 효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수프나 스튜의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므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주요 질환별 주의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올리브유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을 때는 올리브유 섭취를 피하고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슐린 주사 시간과 올리브유 섭취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에게 맞는 섭취 계획을 세우세요.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올리브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올리브유와 허브를 사용해서 음식의 맛을 내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심장병 환자는 올리브유의 오메가3 지방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기에는 모든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또한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올리브유의 비타민 K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간 질환 환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간이 있는 경우 올리브유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경화나 간염 환자도 지방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신장 질환 환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지방대사 산물의 배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 제한이 필요한 환자는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는 음식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도 알아두세요. 한근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는 경우 올리브유의 비타민 K가 약물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 올리브유로 인한 체중 변화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자체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올리브유를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식후에 바로 드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올리브유 섭취를 피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음식과 잘 어울리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다른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전체 지방 섭취량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치즈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세요. 또한 유제품과 함께 드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매운 음식과 함께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올리브유가 캡사이신의 자극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드실 때는 올리브유 양을 줄이거나 물을 충분히 드시세요. 세 번째 질문은 올리브유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가입니다. 개봉하지 않은 올리브유는 제조일로부터 2년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가능하지만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상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냄새를 맡아보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쓰거나 시큼한 맛이 난다면 버리세요. 또한 색깔이 탁해지거나 침전물이 생겼다면 품질이 떨어진 것입니다.
보관 중에 올리브유가 굳는 것은 정상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약간 굳을 수 있지만 상온에 두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질문은 올리브유로 요리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조절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중간 불 위에서만 사용하세요. 강한 불에서 가열하면 연기가 나면서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올리브유로 볶음 요리를 할 때는 재료를 먼저 볶은 후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리브유의 영양 성분을 보존하면서도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튀김 요리에는 올리브유를 사용하지 마세요.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튀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도씨유나 현미유 같은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세요. 오븐 요리에 올리브유를 사용할 때는 온도를 섭씨 180도 이하로 설정하세요.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올리브유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짜 올리브유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고 원산지와 제조일을 확인하세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고 어두운 용기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올바른 보관법을 지키세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세요. 냉장고 보관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적정량을 지켜서 드세요. 하루 2스푼 이내로 제한하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일주일 도전 과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올바른 올리브유 사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날에는 집에 있는 올리브유를 점검해 보세요. 라벨을 확인하고 보관 상태를 점검하세요.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 구입하세요. 둘째 날부터는 정확한 양을 측정해서 드세요. 스푼으로 정확히 재서 하루 2스푼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언제 얼마나 드셨는지 기록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날에는 올리브유를 활용한 건강한 요리를 해보세요.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거나 빵에 발라 드셔보세요. 고온 조리는 피하고 생으로 드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넷째 날에는 보관법을 점검해 보세요. 올리브유가 적절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관 장소를 바꿔보세요. 뚜껑이 잘 닫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다섯째 날에는 몸의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소화는 잘 되는지, 컨디션의 변화는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상 증상이 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섯째 날에는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정보를 공유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드리고 함께 건강한 올리브유 사용법을 실천해 보세요. 일곱째 날에는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 일주일 도전을 통해 여러분은 올리브유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공개할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견과류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지, 어떤 견과류가 오히려 독이 되는지, 견과류로 인한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의 놀라운 비밀,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견과류 제품 중 피해야 할 제품들에 대해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이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료고지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